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보바리 부인, 지은이 귀스타브 플로베르, 옮기니 김중현, 출판사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 플로베르의 대표작 보바리 부인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당시 화제거리였던 들라마르 부인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프랑스 사실문학의 대표 작가인 기스타브 플로베르의 걸작입니다. 출간 당시에 공중도덕 및 종교적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이유로 작가 플로베르가 법원에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질 세나리의 논리적인 변론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마침내 세상에 나오게 된 이 작품은 출간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플로베르는 자연의 감정과 공간을 중시하는 낭만주의적 글쓰기를 지향하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표현하는 사실주의 문학을 위해 평생 애썼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묘사하는데도 가장 알맞은 단 하나의 단어를 생각했다는 일화는 그의 글쓰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가늠하게 해줍니다. 플로베르는 문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마지막까지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이런 완벽성은 문체를 통해 얻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작품을 현실의 것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실험, 분석, 이데올로기의 해부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표현을 추구, 중시하고 실제 상황처럼 나타냈습니다. 또 객관적인 관찰, 묘사, 표현을 목표로 삼고 사실적인 수법과 문체를 확립하였습니다. 그의 치밀하고 정확한 상황 묘사와 단어 선택이 돋보이는 보바리 부인은 사실주의 문학을 향한 그의 집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보바리 부인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면 부유한 농장주의 딸이자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엠마는 지루하고 답답한 농촌 생활에서 벗어나 화려한 귀족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집으로 왕진을 온 의사 샤를 보바리는 엠마의 미모의 마음을 빼앗겨 그녀와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평범한 시골 의사에 지나지 않는 샤를의 모습에 엠마는 권태를 느끼고 이를 염려한 샤를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엠마는 법률가의 서기인 레옹을 만나 호감을 느끼고 마음을 주지만 사랑을 고백하기도 전에 레옹은 파리 유학을 떠납니다. 이후 다시 권태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엠마에게 호색한 노돌프가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한복 차림의 신입생 한 명과 큰 책상 하나를 든 학교 급사가 교장 선생님을 따라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엎드려 자던 아이들은 깨어났고 숙제를 하던 아이들은 마치 놀라기라도 한 듯 각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런 다음 자습 감독 선생님 쪽을 돌아보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로지 선생, 여기 학생 한 명 부탁합니다. 중등반 2학년에 들어왔습니다. 공부와 품행에서 모범을 보이면 월반도 가능하겠지요. 나이도 그럴 만하니. 출입문 뒤쪽 구석에 서 있어서 간신히 보였던 그 신입생은 15살가량 된 시골 소년으로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키가 컸다. 머리는 마을 성가대원처럼 이마이로 가지런히 잘랐고 태도는 분별이 있어 보였지만 아주 어색해했다. 어깨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검은 단추가 달린 초록색 나사 웃옷은 거북스럽게 보였고 소매부리 장식 사이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버릇 때문에 빨개진 손목이 드러나 보였다. 그는 징을박아 단단하기는 하지만 깨끗이 닦이지 않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학과 암송이 시작되었다. 그는 감히 다리를 꼬지도 팔꿈치로 턱을 괴지도 못하고 설교를 들을 때처럼 주위에서 암송을 들었다. 그리고 2시가 되어 종이 쳤을 때 자습 감독 선생님은 그에게 우리와 함께 줄을 서도록 일러주었다. 우리는 교실에 들어가면서 손이보다 더 자유롭도록 모자를 교실 바닥에 내던지는 버릇이 있었다. 교실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벽에다가 후려치듯 의자 밑으로 모자를 휙 날려야 했는데 그럴 때면 먼지가 뿌옇게 일었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행동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행동 요령을 알아채지 못했든 아니면 따라할 용기를 내지 못했든 그 신입생은 기도가 끝났는데도 모자를 무릎 위에 그대로 얹어놓고 있었다. 그것은 깃달린 모자와 창기병 모자, 둥금 모자, 수달 모피 모자, 잠자리 모자 등의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모자로 요컨대 그 말없는 추함이 마치 얼간이의 얼굴처럼 표현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없는 물건의 하나였다. 받침살로 불룩하게 형태를 잡은 달걀 모양의 그 모자는 3개의 원형태로 시작하여 1개의 붉은색들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벨벳과 토끼털 가죽이 마른 목걸로 서로 교차하면서 이어졌다. 거기엔 복잡한 장식끈들이 붙은 자수로 뒤덮인 마분지로 된 다각형으로 끝이 나는 자루 같은 것이 달려있는데 그 자루에는 너무나도 가늘고 긴 끈 끝에 금실로 만든 장식술 일종인 작은 가로 막대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그 모자는 새 것이어서 챙이 번쩍거렸다. 일어서렴 하고 선생님이 말했다. 그가 일어섰다. 그러자 모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반 학생 전체가 웃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굽혀 모자를 집었다. 옆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팔꿈치로 모자를 툭 쳐서 떨어뜨리자 그는 다시 그것을 주었다. 평소 재기가 넘치는 선생님이 말했다. 그러니 모자를 치워. 초등학생들의 폭소는 그 불쌍한 소년을 당황하게 만들어서 자기 모자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할지, 바닥에 내려놓아야 할지, 아니면 머리에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더니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일어나서 이름을 말해보렴. 신입생은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너무 빨리 말해서 이름이 명료하게 들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봐.
이번에도 똑같은 말투여서 교실은 야유로 뒤덮였다. 더 크게 하고 선생님이 소리쳤다. 그러자 단단히 각오를 한 신입생은 지나치게 입을 크게 벌려 마치 누구를 부르기라도 하듯 목청을 다해 샤르 보바리 하고 내뱉었다.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날카로운 목소리들. 아이들은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발을 굴러대며 샤르 보바리를 반복했다. 이 일거에 솟아올라 점점 더 커지다가 이윽고 따로 웅얼대다가 간신히 잠잠해지더니 마치 다 꺼지지 않은 폭죽처럼 억누른 웃음들이 늘어선 한 줄 한 줄의 의자에서 이따금씩 다시 터져나오는 소란이 일었다. 그렇지만 조용히 하지 않으면 벌을 잔뜩 내리겠다고 하자 교실은 점점 질서를 회복했고 그 이름을 자신에게 구술하게 하고 철자를 말하게 하고 다시 읽어보게 한 결과 마침내 샤를 보발이라는 이름을 알아내는데 성공한 선생님은 즉시 그 불쌍한 녀석에게 강남 밑에 있는 벌 서는 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명령했다.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그 자리로 가려다가 주춤거렸다. 뭘 찾는 거니? 하고 선생님이 물었다. 저의 하고 수줍어하면서 신입생은 불안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 반 전체는 시 500행씩을 써내거라 하는 녹이 띈 한마디의 목소리가 마치 쿠오스 에고처럼 또다시 소란이 폭발하려는 것을 즉각 잠재웠다.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성이 난 선생님이 계속 말하고는 모자에서 막 꺼낸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너 말이야 신입생. 넌 내게 리드쿨루스 숨이라는 말을 20번 써서 제출하도록 해. 그러고는 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 찾게 될 거야. 내 모자 말이다. 누가 도둑질에 가지 않았을 테니. 반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다. 머리들을 마분지 위로 숙였고 신입생은 때때로 펜촉으로 튕긴 동글동글한 종이 뭉치를 얼굴에 맞기도 했지만 2시간 동안 모범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눈을 내리깐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저녁 때 자습실에서 그는 책상에서 자기의 팔토시를 꺼내 낀 다음 자잘한 물건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종이에 정성 들여 괴선을 긋기도 했다. 우리는 그가 단어를 하나하나 사전에서 찾는 등 아주 애를 써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그가 보여준 그런 열의 덕분에 그는 학급 학년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었다. 실제로 그는 웬만한 문법은 알고 있었지만 표현상 세련됨은 거의 없었다. 그에게 라틴어 기초를 가르쳐준 사람은 마을 사제였는데 그의 부모가 돈을 아끼려고 최대한 늦게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퇴역 보조군의관이었던 그의 아버지 샤를드니 바르톨로메 보바레 씨는 1812년 징병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그 무렵 군대를 떠나야 했는데 그때 신체적인 매력을 이용하여 6만 프랑의 지참금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풍채에 반한 한 양품점 상인의 딸에게 몸을 내맡겼던 것이다. 그는 미남인데다 허풍쟁이로 박차를 요란하게 울리며 다녔고 코수염에 구레나루와 함께 기르고 있었는데 손가락에는 항상 여러 개의 반지를 끼고 화려한 빛깔의 옷을 입었다. 그는 또한 세일즈맨이 갖는 까다롭지 않은 쾌활함과 함께 늠름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일단 결혼을 하자 그는 2, 3년 동안 융숭하게 식사를 하고 늦게 일어나고 자기로 만든 고급 파이프로만 담배를 피우고
저녁에는 연극이 끝난 뒤에야 돌아오고 카페에 자주 드나들면서 아내의 재산으로 먹고 살았다. 장인이 죽었을 때에는 거의 남은 재산이 없었다. 이에 화가 난 그는 제조업에 투자했다가 얼마간의 돈을 잃고 시골로 내려와 살았는데 그곳에서 토지개간 사업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인도 사라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경작에 대해서도 소양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말을 농사에 이용하는 대신 자기가 타고 다녔고 능금주를 담으면 병에 담아 파는 대신 자기가 마셔 없앴고 마당에 기르는 닭 가운데 가장 통통한 것은 싹 잡아먹어 버렸으며 돼지를 길러 얻은 비계로는 사냥용 구두를 닦는 데 사용해 버렸으므로 일체 투자를 그만두는 게 더 낫겠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연 200프랑을 치르고 그는 코 지방과 피가르디 지방 경계에 있는 한 마을에 반은 농가이고 반은 주택인 새 집 한 채를 얻었다. 그래서 몹시 우울해하고 회한에 시달리고 하늘을 원망하고 누가 됐든 시기를 일삼게 된 그는 45살 때부터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껴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고는 집 안에 틀어박혀 버렸다. 그의 아내는 전에는 그에게 홀딱 빠져 있었기에 아주 맹목적으로 그를 사랑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녀에 대한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명랑하고 활달하고 아주 상냥했던 그녀는 늙어가면서 식초로 변해가는 변질된 포도주처럼 성미가 까다로워지고 떽떽거리고 신경질적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마을의 온갖 바람둥이 처녀들을 다 쫓아다닐 때도 저녁이면 감각이 마비된 채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활락가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처음에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잘 참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녀의 자존심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녀는 말없는 인내 속에 분노를 삼키며 입을 다물어 버렸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참으며 말없이 살았다. 그녀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뛰어다녔다. 소송 대리인들이나 재판장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집을 만기일을 기억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집에서는 빨래를 하고 다리미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일꾼들을 부리고 그들의 품삯을 정산했다. 그 반면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뿌르퉁한 무기력 상태에서 점점 정신이 둔해져간 보바리 씨는 난로가에서 줄곧 담배를 피우면서 제 침이나 퇴퇴 뱉어댔으며 아내에게 무례한 말을 할 때만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깨어나곤 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아이를 부모에게 맡겨야 했다. 다시 부모의 손으로 돌아온 아이는 마치 왕자처럼 애지중지 키워졌다. 어머니는 그를 잼만 먹여 키우려 했다. 반면에 아버지는 아이가 맨발로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철학자인 제안을 하고 아이가 짐승 새끼들처럼 완전히 옷을 벗은 상태로 지내도 좋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어머니의 성향과는 반대로 그는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남자다운 이상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그 이상에 따라 자기 아들을 키우려고 했다. 그리하여 자기 아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엄하게 키워 건강한 체질을 갖게 되기를 바랐다. 그는 난로도 없는 방에서 아이를 재우기도 했고 럼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법과 예배 행렬을 향해 욕을 퍼붓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온화한 그 아이는 아버지의 노력에 응분의 보답을 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항상 곁에 데리고 다니면서 마분지를 잘라주거나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우울한 농담과 아첨으로 가득 찬 독백의 말을 그와 끝없이 나누곤 했다. 평생을 줄곧 외롭게 살아온 그녀는 자신의 헝클어지고 부서진 모든 허영심을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쏟았다. 그녀는 아이의 높은 지위를 꿈꿔 벌써부터 키가 크고 미남이고 재치 있으며 토목기사나 사복관이 되어 있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읽기를 가르쳤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낡은 피아노로 짧은 연가 2-3곡을 연주하도록 가르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 특히 문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은 보바리 씨는 그런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일갈하곤 했다. 그런 짓들이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 교육시켜 공직이나 영어권을 얻어주는데 필요하기나 한가. 더욱이 남자는 배짱만 두둑하면 언제나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는 법이다. 그런 남편의 태도에 보바리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고 아이는 마을을 배회했다. 그는 농부들을 따라다니면서 날아오르는 까마귀에 흙덩어리를 던져 떨어뜨리곤 했다. 그는 도랑을 따라 자라는 뽕나무에서 오디를 따먹었고 장대를 들고 칠면조를 지켰다. 수학계에는 베어낸 곡식을 널어 말렸고 숲속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교회 현관에서 돌차기 놀이를 했고 대축제일 때는 커다란 밧줄에 매달려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재미를 맛보기 위해 성당지기에게 종을 대신 치게 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여 그는 건장하게 자랐다. 팔은 힘이 넘쳤고 혈색도 좋았다. 12살이 되자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를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냈다. 사제에게 아이의 공부를 맡겼다. 그러나 공부 시간이 너무 짧은 데다가 잘 따라가지 못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제는 세례식과 장례식 사이의 자투리 시간에 성구실에서 선체로 바삐 가르쳤다. 그렇지 않으면 3종기도 뒤에 외출할 일이 없을 때 자기의 학생을 불러들였다. 학생은 사제의 방에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날벌레와 밤나방들이 촛불주의를 맴돌았다. 날씨가 더워 아이는 졸곤 했다. 그러면 그 호인도 배에 2 손을 얹고 졸다가 곧 아예 입을 벌린 채 코를 고는 것이었다. 어느 날은 근처에 사는 한 환자에게 임종의 성체 배령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들판에서 장난치고 있는 샤르를 발견하자 그를 불러 15분가량 설교를 한 다음 그 기회를 이용해 나무 밑에서 동사변화를 시키기도 했다. 비가 와서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고 또는 때마침 지나가는 아는 사람 때문에 중단되기도 했다. 게다가 사제는 언제나 학생에게 만족해 했고 젊은이가 기억력이 아주 좋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샤렐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부인은 극성이었다. 보바리 씨는 수치스러워서 아니 더 정확히 지쳐버려서 별 저항 없이 따랐다. 그렇지만 아들이 첫 성체 배령을 받을 때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다시 반년이 흘렀다. 이듬해 마침내 샤를은 루앙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10월 말경 생 노맹시장이 설 때 아버지가 직접 그를 데리고 왔다. 이제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쉬는 시간에는 마음껏 뛰어놀고 자습 시간에는 공부하고 수업에 귀 기울이고 기숙사의 공동 침실에서는 잘 자고 학교 구내식당에서는 밥을 맛있게 먹는 소년이었다. 그의 보증인은 강트리 거리에 있는 한 철물 도매상인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이면 가게 문을 닫고 그를 데리고 나가 선창가에서 배를 구경하고 산책을 시킨 다음 저녁 식사 전 7시가 되면 다시 학교로 데려다 주곤 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그는 어머니에게 붉은 잉크로 길게 편지를 써서 봉합용 풀로 붙였다. 그런 다음 역사 공책을 펴서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자습실에 굴러다니는 낡은 책 아나카르시스를 읽었다. 산책을 할 때는 그와 마찬가지로 시골 출신인 하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부에 전념한 덕분에 그는 항상 학급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다. 한 번은 박물학 과목에서 1등을 해 상을 타기까지 했다. 그러나 제 상급 학년이 끝나자 그의 부모는 아들이 대학 입학 자격 시험까지 혼자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는 그에게 의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 중학교를 그만두게 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오드롭의 강가에서 염색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친지의 집 5층의 방 하나를 얻어주었다. 그녀는 아들의 하숙에 대한 일처리를 마무리한 뒤 가구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를 구해주었고 집에 있던 야생 벚나무로 된 오래된 침대를 가져다 주었으며 가엾은 아들을 따뜻하게 해줄 장작과 함께 물로 된 난로도 하나 사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이제 그가 스스로 살아나가야 하는 만큼 처신을 잘하도록 노파심에서 이런저런 충고를 해주고는 일주일 만에 떠났다. 게시판에서 읽은 수업 과목들은 그에게 현기증을 불러일으켰다. 위생학, 약물학은 차치하고라도 해부학의 강의, 병리학의 강의, 생리학의 강의, 약학 강의, 화학, 식물학, 임상학, 치료학 강의 등 그 어원조차도 알 수 없는 이름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어둠으로 가득 찬 신전의 문들 같았다. 그는 뭐가 뭔지 도통 몰랐기에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공부를 했고 제본된 공책을 사가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강의를 들었으며 단 한 번도 회진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눈을 가리고 연자방아를 돌리는 말처럼 그날그날의 자질구레한 자기 일과를 완수해 나갔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어머니는 매주 심부름꾼을 시켜 화덕에 구운 송아지 고기 한 덩어리씩을 보냈는데 병원에서 돌아오면 그는 구두창으로 벽을 툭툭 치면서 그것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는 했다. 그러고 나서 강의실로, 계단 강의실로, 시료원으로 달려가야 했고 그 모든 길을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저녁이면 집주인이 차려주는 빈약한 저녁 식사를 한 뒤 방으로 올라가 벌겋게 달아오른 난로 앞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곤 했는데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날씨가 좋은 여름날 저녁, 따뜻한 거리에 사람이 없는 시간, 하녀들이 문간에서 공치기를 하면 그는 창문을 열고 장턱에 팔꿈치를 개었다. 시냇물은 누앙에 이 동네를 역겨운 작은 베네치아처럼 만들면서 눈 아래 여러 다리와 철책들 사이로 노란색이나 보라색 혹은 푸른색을 띠면서 흐르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강물에 발을 씻고 있었다. 곰이 다락방 꼭대기에 세워진 장대들 위에서는 면 실타래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르고 있었다. 정면으로 보이는 지붕들 저쪽으로는 청명한 하늘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붉은 해가 지고 있었다. 저곳에서는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너도밤나무 숲 아래는 얼마나 시원할까. 그는 자기에게까지 날아오지 않는 들판의 향기들을
들이쉬기 위해 콧구멍을 벌렁거렸다. 그는 수척해졌고 키는 커졌으며 얼굴은 애처로운 표정을 띠고 있어서 매력적이라 할 만했다. 자연히 나태해지면서 그는 자신에게 해왔던 모든 다짐을 저버리기에 이르렀다. 그는 한 번은 회진에 빠지더니 그 이튿날에는 수업을 빼먹었다. 그렇게 조금씩 나태의 맛을 즐기더니 이제는 수업에 들어가지도 않게 되었다. 그는 도미노 게임에 대한 열정과 함께 선술집에 드나드는 버릇이 들었다. 저녁마다 지저분한 도박장에 틀어박혀 검은 점들이 박힌 작은 양뼈패를 대리석 탁자 위에 던지는 것은 그에게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으로 자기의 격을 높여주는 귀중한 자유의 실천처럼 보였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인문이나 금지된 쾌락의 접근 같아서 안으로 들어갈 때면 거의 관능적인 쾌락을 느끼며 출입문 손잡이에 손을 댔다. 그때 그의 안에서는 억압되어 있던 많은 것들이 부풀어 올랐다. 그는 환영식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몇 곡 외웠고 베랑제의 노래에 열광했고 펀치를 만들 줄 알았으며 마침내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 인생 공부 덕분에 그는 공의시험에 보기 좋게 낙방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집에서는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걸어서 출발하여 마을 어귀에서 멈춰 그곳에서 어머니를 불러달라고 하여 자초지종을 다 고해 바쳤다. 그녀는 낙방을 시험관들의 불공정 탓으로 돌리면서 아들을 용서해 주었고 사태에 대한 해결을 떠맡겠다고 함으로써 아들에게 어느 정도 격려가 되었다. 5년이 지나서야 보바리 씨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오래전의 일인데다가 자기 몸에서 나온 인간이 멍청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서 그는 참아주었다. 그래서 샤를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쉬지 않고 시험 준비를 했고 각 과목의 모든 문제를 미리 다 외워버렸다. 그는 꽤 좋은 점수로 합격했다.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기분 좋은 날이었던지 그는 성대한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다. 어디에서 인수를 펼칠 것인가? 투트가 될 것이다. 그곳에는 늙은 의사가 한 명 있을 뿐이었다. 오래전부터 보바리의 어머니는 그 늙은 의사가 죽기만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짐을 싸지 않자 샤를은 마치 그의 후임자인 양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아들을 키워 의학 공부를 시키고 의술을 펼칠 곳으로 토트를 찾아준 것으로 다 끝난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신부감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부감을 찾아주었는데 45살에 1200리브로의 연금을 받는 디에프의 한 집달리의 과부였다. 비록 못생기고 빼빼 말랐으며 얼굴에는 종양이 많았지만 그 듀비크 부인에게는 선택할 혼처들이 없지는 않았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바리의 어머니는 그들 모두를 물리쳐야 했는데 사제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 돈육상인의 술책을 아주 노련하게 좌절시키기까지 했다. 샤를은 자신이 보다 더 자유로울 것이고 그녀와 그녀의 돈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면서 결혼을 통해 더 나은 여건이 도래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아내가 주인이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하고 저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매주 금요일에는 고기 없는 식사를 해야 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어야 하고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환자들을 그녀가 시키는 대로 들볶아야 했다. 아내는 그의 편지를 뜯어보고 거동을 몰래 감시했으며 여성 환자가 왔을 때에는 진료실에서 진찰하는 내용을 칸막이를 통해 엿들었다. 매일 아침 그녀에게는 초콜릿과 끝없는 배려가 필요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경과 가슴과 기분이 좋지 않다고 불평을 했다. 발소리는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가 곁을 떠나면 그녀의 고독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그녀 곁에 다가가면 분명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저녁에 샤를이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침대 시트 밑에서 길고 메마른 두 팔을 꺼내어 그의 목에 감고 그를 침대가에 앉히고는 그가 자기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자기가 불행해질 거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 마음속의 시름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여 건강에 좋은 시럽을 좀 가져다 줄 것과 좀 더 많은 사랑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침내 끝을 내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11시경에 그들은 집 문 앞에서 말 한 마리가 멈춰서는 소리에 잠을 깼다. 하녀가 다락방 유리창을 열고 길에 서 있는 한 남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의사를 부르러 왔고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있었다. 나스타지가 추워 떨면서 계단을 내려가 자물쇠와 빗장을 차례로 열었다. 그 남자는 말을 놓아두고 다짜고짜 하녀들을 따라 들어왔다. 그는 회색 술이 달린 챙없는 모직 모자에서 낡은 헝겊으로 싼 편지 한 장을 꺼내더니 샤를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샤를은 베개에서 팔꿈치를 괴고 읽었다. 나스타지는 침대 옆에서 등불을 들고 서 있었다. 부인은 부끄러워 벽 쪽으로 돌아놓은 채 등을 보이고 있었다. 푸른색 밀랍으로 조그맣게 봉인이 찍힌 그 편지는 보바리 씨에게 즉시 베르토 농장으로 와 부러진 다리를 좀 치료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투트에서 베르토까지는 롱그빌과 생 비트로를 거쳐 지름길로 가더라도 좋기 25km나 되는 거리였다. 밤은 깜깜했다. 아내 보바리 부인은 남편에게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마부가 먼저 앞질러 가기로 했다. 샤를은 3시간 뒤 달이 뜨면 출발하기로 했다. 그에게 농장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담장을 열어주도록 아이를 한 명 마중 내보내기로 했다. 새벽 4시경 샤를은 외투로 몸을 단단히 두르고 베르토를 향해 길을 나섰다. 아직도 이불 속에 포근한 잠을 이기지 못해 졸면서 그는 말의 평화로운 발걸음에 몸을 맡긴 채 흔들거리고 있었다. 밖 고랑가에 파놓은 가시나무로 둘러쳐진 구덩이들 앞에 말이 멈춰서면 샤를은 소스라치게 잠에서 깨어나 부러진 다리를 얼른 떠올리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골조리 종류를 다시 기억해보려 애썼다.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고 날이 새기 시작했다. 잎이 다 떨어진 사과나무 가지 위에는 새 몇 마리가 찬 새벽바람에 작은 깃털들을 곤두세우고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평평한 평야가 드넓게 펼쳐져 있었고 농가들은 둘러싼 작은 숲들이 널찍한 간격으로 멀리 우중충한 색조의 하늘 속으로 사라져 가는 그 거대한 회색 지면 위에 어두운 보랏빛 반점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샤를은 이따금 눈을 뜨곤 했다. 그러나 정신이 피곤하고 자기도 모르게 다시 졸음이 몰려와 이내 일종의 반수면 상태에 빠져들었는데 그 상태 속에서 최근의 느낌과 기억들이 뒤섞이면서 자기 자신이 이중으로 지각되어 학생인 동시에 기혼자이고 방금 전처럼 침대에 누워있기도 하고 예전처럼 수술실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찜질 약들의 뜨뜻한 냄새가 머릿속에서 푸릇한 이슬 냄새와 뒤섞였다. 병원 침대들의 막대기 위로 둥근 철사고리들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잠자는 소리가 들렸다. 바송비를 지날 때쯤 도랑가 풀밭에 한 어린 소년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하고 그 아이가 물었다. 그렇다는 샤를의 대답을 듣자 그 아이는 나막신을 손에 들고 앞장서 달리기 시작했다. 의사는 길을 가는 동안 어린 안내자 이야기에서 루오씨가 부유한 농부들 중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전날 저녁 이웃집의 주열철 축제에 갔다 오다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다. 그의 아내는 2년 전에 죽었다. 그에게는 그를 도와 살림을 하는 결혼하지 않은 딸 하나뿐이었다. 수레바퀴 자국이 더 깊어졌다. 베르토 농장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어린 소녀는 울타리 구멍으로 스르르 사라지더니 마당 끝으로 다시 와 살문을 열어주었다. 마른 젖은 풀바디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샤를은 나뭇가지 아래를 지나가기 위해 머리를 숙였다. 계집에 있던 집 지키는 개들이 새 줄을 끌며 지저댔다. 이에 베르토 농장으로 들어서던 말은 겁을 집어먹고는 펄쩍 뛰며 뒤로 물러섰다. 외관이 훌륭한 농장이었다. 마구간에는 바카리용 살찐 말들이 열린 문들 위로 새로 만든 꼴시렁 속의 꼴을 조용히 먹고 있는 것이 보였다. 건물들을 따라 넓게 널린 퇴비 위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코지방에서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서는 사치스러운 대여섯 마리의 공작이 암탉과 칠면조들 사이에서 모이를 쪼고 있었다. 양 우리는 길고 고가는 높았으며 그 벽들은 손바닥처럼 반들반들했다. 헛간에는 바퀴가 2개 달린 큰 짐수레 2대, 쟁기 4대, 그리고 그것들에 필요한 말채찌, 마구 등 장비 일체가 갖춰져 있었고 그 장비들을 싼 푸른 모직의 숱이 많은 털들은 지붕 밑에서 떨어지는 가는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다. 대칭되게 간격을 두어 나무를 심어놓은 마당은 오르막으로 경사가져 있었고 못 가까이에서는 거위떼들이 내는 밝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세 줄의 장식 밑단이 달린 푸른색 메리노 모직 드레스를 입은 한 젊은 여자가 집 문간까지 나와 보바리 씨를 맞이했고 그를 난로불이 활활 타고 있는 부엌으로 안내했다. 그 주위에는 일꾼들의 아침 식사가 크고 작은 냄비들에서 끓고 있었다. 벽난로 안쪽에서는 젖은 옷가지들이 마르고 있었다. 크기가 한결같이 아주 큰 부삽, 부젓가락, 풀무꼭지 등은 윤이 나는 강철처럼 번쩍거렸고 벽에는 많은 부엌 가구들이 쭉 걸려 있었는데 난로의 환한 불빛이 창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어우러져 그것들 위에서 불규칙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샤를은 환자를 보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침대 속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땀을 흘리고 있는 환자를 발견했는데 잠자리 모자는 멀리 팽개쳐져 있었다. 그는 흰 피부에 푸른 눈을 가진 50살가량의 뚱뚱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앞머리가 대머리인 데다가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옆에 놓인 의자 위에는 커다란 브랜디병 하나가 있었는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 이따금 그것을 마시곤 했다. 그러나 의사를 보자마자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12시간 전부터 욕설을 내뱉어 온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약하게 끙끙대며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골절은 아무런 합병증도 유발하지 않는 간단한 것이었다. 샤를은 이처럼 간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상자들의 침대 옆에서 그의 선생님들이 취하던 태도를 기억하면서 마치 메스에 바르는 기름과 같은 외과용 애물할 수 있는 온갖 재간 있는 말로 환자를 위로해 주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